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운명을 남에게 맡길 수 없는 노릇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으로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의 대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검찰에 출석해 수사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며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정무비서에 이어 자신이 만든 연구소의 여직원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추가로 나오며 입장을 바꾼 것이란 분석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폭로에 대해 이른바 청와대 기획서를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은 홍 대표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과학교실 교수 12명이 동료 교수의 성희롱 등으로 간호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성희롱 대상이 된 간호사는 결국 병원을 그만두었는데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은폐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많은 눈이 오며 항공기가 결항되고 도시철도가 멈춰서는 등 도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강원도에도 일부 지역에 40cm가 넘는 눈이 오면서 대학교가 휴교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매주 한 번 이상 야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야근하는 공기업 노동자는 훨씬 적어 이른바 워라밸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천시가 도롱뇽 서식지로 파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만 잔뜩 있습니다. 오늘 밀착 카메라에서는 야생동물 서식지로 조성하거나 지정만 해놓고 정작 관리는 손을 뗀 생태보전 사업 실태를 고발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오전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워싱턴에 도착해서 곧바로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에 들어갑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메시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북미 대화를 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엊그제 발표된 6개 항의 남북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이 왔을 때 내놓았던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번 남북 합의문 내용 도출 과정을 고석승 기자가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특사단과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안다, 여러분을 이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개최와 한라인 설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곧이어 비핵화와 관련된 입장도 이전과 다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1시간여 진행된 짧은 면담에서 남북 간의 6개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북 특사단을 만나자마자 여러 가지 입장을 줄줄이 내놓은 건데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 당시 고위급 대표단에게 먼저 제안한 내용에 대한 답변 형식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으로 돌아간 대표단의 보고를 받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남북 합의가 도출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은 베를린 선언 등에서 밝힌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나와 있죠. 가장 큰 관심은 역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직접 만나느냐 하는 것인데 면담 일정이 혹시 잡혀 있습니까? 네, 일단 2박 4일 일정 기간 동안 이 미국 측 인사들과는 최소 3차례 면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최소 펜스 부통령과는 만날 걸로 보입니다. 세부 일정은 현재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백악관 방문은 방미단이 귀국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큽니다. 도착 후 첫 일정으로는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안보정보 관련 수장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일정으로는 미국의 대북 문제와 관련한 부처 장관 3명과 만날 예정입니다. 정 실장 일행이 미국에 전할 북한의 메시지가 과연 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추측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전해지는 내용이 혹시 뭐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담긴 이 히든카드, 이와 관련해서는 이 청와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대북 특사단 5명만 알고 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 내용이 ICBM 개발 중단이나 폐기 또는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에 대한 석방 또는 이 영변 핵시설 가동 중단 등 이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라기보다는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체적인 발언이 담겨 있을 거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보다는 이 미국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선 미국의 반응이 무엇보다도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미국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이 국가조찬 기도회에 참석한 자리에서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큰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뿐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예. 네, 문재인 대통령은 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 손잡고 북한과 대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자,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거 이제 4월 말에 열리는 걸로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 실장 일행이 돌아온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될 것 같군요. 네, 이번 방미 핵심은 무엇보다도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느냐 여부입니다.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아직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방미단이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이 미국이 어떤 입장을 낼지에 따라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 상황, 특히 의제 등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예, 청와대에 나가 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특사단을 통해서 알려진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반응을 내놓은 이후에 백악관은 정중동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정은 보따리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일 텐데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생각이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AP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미국이 양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변경, 대북 제재의 완화를 거론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대화 조건으로 말한 만큼 대화할 때가 됐다고 미 정부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는 조용합니다. 북한이 보내올 메시지에 대한 예상 대응 방안을 꼼꼼히 살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NN은 미 국무부가 인재를 정비해 북미 대화를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수전 선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미국이 2005년 9.19 성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문서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계획을 폐기하기로 동의한 유일한 자료이므로 이를 협상에서 확인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 기조에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오늘은 핵동결은 사기다라고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당은 그동안에 정부가 비핵화 문제는 언급도 못한다.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회담 지렛대로 삼는다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 정작 남북 합의로 상황이 바뀌자 전혀 다른 논리로 공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지난 1월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남북 대화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굳이 남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주된 안건은 반드시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북 특사단이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대화를 하고 합의도 만들어 왔지만 한국당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는 핵동결임이 드러났다면서 핵동결은 사기다라는 제목의 논평도 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가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 아니냐고 의심해왔습니다.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북미 대화의 지렛대로 지금 이용되고 있는 겁니까? 동맹이 있으면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사단이 김정은으로부터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이해한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받아내자 입장은 또 달라집니다.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을 예면 수술을 하면은 뭐 그냥 이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까지 안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 감정이 용서하겠습니까? 민주당은 한국당이 대화 국면에 회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라도 힘이라도 실어주는 게 도리일 텐데 잔칫집에 재뿌리기로. 한국당은 이번에 나온 남북 합의를 두고 히틀러의 위장 평화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오늘 나온 리얼미터와 TBS의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3%가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관계 발전에 중요한 전기가 되므로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예,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JTBC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뒤에 나흘 만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기자회견을 불과 2시간 남겨두고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하는 우선적인 의무라는 것이 문자를 통해 보내온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전해드린 연구소 여직원에 대한 추가 성폭행 의혹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폭행 의혹이 보도된 지난 5일 밤부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난 여론이 커졌습니다. 결국 오늘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충남도청 담당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치적 책임은 지되 법적인 책임은 피해가는 논리를 펼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전 지사는 회견을 불과 2시간 앞두고 돌연 취소했습니다. 대신 비서실장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큰 실망을 안겨줬고 진짜 도민의 한 사람으로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상실감이 큽니다. 참으로 비겁합니다. 당신의 비겁함은 충남도정의 시계를 수십 년 후퇴시켰습니다. 일각에선 어제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에 대한 추가 성폭행 의혹을 JTBC가 보도하면서 전략이 꼬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예, 지난해 안희정 대선 경선 캠프는 비민주적이었고 성폭력이 만연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안희정 캠프에 참여했던 일부 구성원들이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들은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낸 이들은 지난해 안희정 대선 경선 캠프에서 일했던 젊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안 전 지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캠프에 들어갔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민주적인 분위기를 기대하고 들어갔던 캠프에서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소통과 그런 것을 강조했던 그 안희정 캠프에서조차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흔한 일이었지만 캠프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권위적인 분위기도 소통을 막았습니다. 대통령을 만들려는 대선 캠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어떤 불편을 겪었어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안희정에 대해서 흠이 될까? 이들은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가해를 멈추는 것이 이날 성명의 주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은 씨가 얼마나 수행을 하면서 힘들어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둘이 합의된 불륜관계였다. 이런 허위 사실들이 기정사실화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그 2차 피해를 멈추는 것이 저희. JTBC 안지연입니다.
안희정 전 지사가 빨리 자신을 소환해달라고 한 가운데 검찰 수사는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시에 어제 범행 장소의 한 곳으로 추정되는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확보한 CCTV 자료 등을 집중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에 이어 안 전 지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을 어제 저녁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곳에서 지난달 24일과 25일 이틀 분량의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검찰은 곧 피해자 김 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안 전 지사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안 전 지사가 세운 싱크탱크 여직원이 1년 넘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직원이 조만간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기획했다고 소문이 퍼졌다. 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와대 오찬에서 한 말입니다. 홍 대표는 농담이었다고 했지만 오늘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면서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여당은 홍준표 대표의 발언이 미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지은 씨가 정치인의 사주를 받아서 했다라는 그러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미투 운동을 바라보는 홍준표 대표의 시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민주당은 연이어 논평을 내고 제1야당 대표로서 품격이 결여된 태도라며 인생을 걸고 용기 있게 발언하기로 마음먹었을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쟁점화시키거나 더구나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많은 피해자들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빵점인 것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폭로를 했던 피해자는 정치 기획의 도구였다는 얘기냐면서 임 실장에게도 피해 여성에게도 사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은 여전히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서울시장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일쯤 성추행 의혹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할 예정입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정봉주 전 의원이 등록돼 있습니다. 당초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정 전 의원은 선관위가 당적 확인을 요청하자 오늘 오후 무소속으로 정정했습니다. 복당 심사가 끝나기 전인데도 민주당으로 등록했던 겁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는 15일 복당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성추행 의혹 보도 직후 출마 선언까지 취소했던 정 전 의원이 소속을 정정하며 예비후보 신분을 유지하는 걸 놓고 출마 강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 전 의원은 오늘도 주변에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울시장 불출마 선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내일쯤 성추행 의혹과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프레시아는 7년 전 기자지망생 당시 정 전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현직 기자 A씨의 폭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밑에서 검찰 인사 업무를 맡았던 현직 검사가 서지현 검사의 인사 기록 외에도 검찰국이 관리하던 비밀 자료를 통째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성추행 의혹 조사단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저장 장치에는 다른 평검사들의 인사 자료 등 예민한 문건들이 무더기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 등 검찰 내에서 가장 예민한 업무를 맡는 핵심 부서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국 근무검사는 담당 업무에 따라 자료 접근 권한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성추행 진상조사단이 2015년 당시 검찰국 근무검사가 내부 자료를 통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당시 검찰국장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검사장인데
그 아래서 인사 실무를 맡은 신모 검사가 자료를 빼돌렸다는 겁니다. 조사단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저장 장치에는 법무부 검찰국 내부의 비밀 자료가 통째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접근 권한이 없던 자료들과 서지현 검사를 포함해 일반 평검사들의 인사 관련 기록도 모두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조사단도 예상치 못한 자료가 나오자 크게 놀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단은 최근 신 검사를 불러 검찰국 자료를 유출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신 검사는 이에 대해 대체로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단은 성추행 의혹 수사가 끝난 뒤 감찰본부에 신 검사에 대한 징계를 의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동료 교수의 성희롱으로 간호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의견서를 학교 측에 제출했습니다. 교수들이 직접 나선 건 이례적입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교수는 자신의 재임용을 막기 위한 음해라며 부인했습니다. 학교 측은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교실 교수 12명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지난 2013년 워크숍 당시 같은 과 K 교수가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 간호사를 성희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간호사는 보람의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결국 병원을 그만뒀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엔 다수의 병원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병원 측에서 조사가 들어갔던 걸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로서는 성희롱 그런 거 있었다, 조사 끝났다 해서 그걸로 묻힌 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당사자로 지목된 K 교수는 JTBC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교수 재임용을 막으려는 다른 교수들의 갑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그만둔 간호사는 공부의 뜻이 있어 사직했고 성희롱 의혹은 학교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의대와 학교 본부에서 당시 성희롱 조사에 나섰지만 피해 당사자가 원치 않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병원과 대학이 조사위원회를 통해 이 사안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908년 오늘 미국 여성들은 선거권과 노조를 만들 권리를 요구하면서 붉은 장미를 들고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110년이 지난 오늘 한국 여성들은 성폭력을 부르는 불평등 구조와 차별을 바꾸자며 하얀 장미를 들었습니다. 먼저 이한길 기자입니다.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이 미투 운동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시상식에 들고 나왔던 하얀 장미. 오늘 서울 시내 곳곳에도 이 꽃이 등장했습니다. 여성의 날입니다. 장미꽃을 나눠드립니다. 여성단체들은 꽃과 함께 성폭력 대처법이 적힌 종이를 나눠주며 미투 운동을 알렸습니다. 가슴에는 미투 배지를 달았고 얼굴에는 차별을 상징하는 검은 가면도 썼습니다. 위기유, 우리는 연대할 것이다. 미투 운동이 유명인에 대한 폭로를 넘어 우리 주변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미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그 미투가 자신의 세계와는 온전히 다른 세상일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검은색과 보라색 옷을 입은 참가자들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멍의 색깔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까지 여성들이 폭행이나 폭력의 대상이 되었고 오늘 하루 여성들은 붐비는 거리를 행진하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숨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3시 스톱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임금의 64% 정도를 받습니다. 이런 격차를 감안하면 하루 중 오후 3시부터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이라는데 여기에 항의하는 여성들이 오늘 세계 여성의 날 광장에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선민 기자입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혼자 사는 노인을 살피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회복지사 이부민 씨의 업무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가죠. 평소 오후 6시가 넘어야 퇴근하지만 오늘은 3시 전에 퇴근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는 이은자 씨도 오늘은 오후 1시쯤 일을 끝냈습니다. 평소는 4시 반에 퇴근인데 지금 가니까 3시간 반 정도 일찍 가는 거죠, 오늘은. 두 사람이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친 이유가 있습니다.
일찍 일을 마친 여성 노동자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였습니다. 오후 3시에 일을 마쳐야 한다는 3시 스탑 운동에 동참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임금의 64%만 받습니다. 현재 임금 수준을 감안할 때 오후 3시까지만 일하면 된다는 겁니다. 미처 광장에 나오지 못한 여성들은 소셜미디어에 태업 인증 사진을 올리며 지지를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정부는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투 운동이 본격화하고 3번째 대책입니다. 이번에는 민간 부분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1년 동안 직장 상사로부터 성희롱에 시달렸던 민모 씨. 총괄 대표라든지 다른 고문이라든지 다 알고 계신 얘기여서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서. 앞으로 이처럼 직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회사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표한 성희롱 성폭력 근절 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권력형 성폭력은 징역 10년 이하, 추행은 징역 5년 이하로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 등을 이용해 피해자가 나서지 못하도록 협박할 경우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극 적용하고 직업적 특수성이 있는 문화예술계와 의료계에 대해선 특별조사단이나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대책만 내놨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번엔 민간 부분 대책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대응, 가명조서 활용, 여성경찰관 전담 등은 기존 정책의 재탕이라는 지적입니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인데 로드맵 등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입법부하고의 논의 과정이나 언제 이거를 개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없이 현실 가능성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격렬한 저항이 없으면 강간죄 적용을 배제하는 현행 법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죄로 지난 2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고소장에서 홍 대표가 성희롱할 대상을 성희롱해야지 등의 발언으로 자신의 외모를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최고위원이 홍 대표를 고소한 건 지난 1월 이후 2번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를 받아들여 전략 공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 피해자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입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내일 오전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 한국당은 입당식도 열 예정입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송파을에 전략 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송파을은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내일 인재영입 결과 일부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길거리 인터뷰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당은 또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송원석 전 기획재정부 2차관도 영입할 계획입니다. 길 전 사장은 충남 천안갑, 송 전 차관은 경북 김천의 공천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재보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언론장악 프레임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 전 아나운서는 2012년 총파업 중간에 업무에 복귀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최근 경영진 교체 이후 발령 대기 상태가 된 배 전 아나운서는 어제 MBC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길 전 사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보도에 개입했다는 논란 끝에 2014년 해임됐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저희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개입해서 조성한 비자금 수백억 원을
검찰이 파악해서 수사 중이라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해당 비자금 규모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스 설립 때부터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한민영 기자, 검찰이 다스의 비자금 규모를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다스의 자금 흐름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스가 관계사 등과 거래를 할 때마다 여러 차례 수상한 돈 흐름이 있었던 걸 발견했습니다. 구매하지 않은 자재 등을 구매했다고 하거나 지급할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비자금 규모만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현재까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 수사 진전에 따라서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300억 원대 비자금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영진이 직접 관여한 돈으로 일단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통해서만 파악된 겁니다. 검찰은 다스가 1987년에 설립됐고 이후에도 수많은 현금 거래가 있었던 만큼 비자금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에 주목해 계속 수사 중입니다. 예, 비자금 규모도 물론 중요한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검찰은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 김재정 씨가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검찰은 이 같은 비자금 조성 작업이 다스 실소유주 의혹이 본격 제기된 2000년대 중반에 갑자기 중단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새로 파악된 300억 원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예, 한민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작은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어제 검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해서 8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앞서 큰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도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가 있죠. 결국 형제 모두가 그동안의 진술 태도를 바꾼 것인데 이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소환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모두 2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의원은 어제 검찰 조사에서 이 가운데 8억 원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07년 10월께 이팔성 씨가 성동조선 해양에서 받아 전달한 8억 원에 대해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 전 의원은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동생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뇌물수수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2008년 1, 2월쯤 이팔성 씨가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 사업 청탁 관련 말을 꺼내자 이 부의장을 찾아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부의장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상득 전 의원을 뜻합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받은 돈의 최종 목적지 역시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심수유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검찰 출석에 대한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치동 사무실에도 아무도 출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전 대통령 측근과 변호인들은 10여 가지 혐의에 대한 대응 논리를 꼼꼼하게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 사무소는 불은 켜져 있었지만 하루 종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MB 측은 검찰 출석에 대비한 방어 전략을 대부분 준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다스는 형인 이상은 회장의 것이고 자신은 설립 단계에서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뇌물 혐의 중 가장 큰 부분인 삼성의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할 계획입니다. 그런 게 있었다면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한 일이라는 논리를 펼 걸로 보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사건 초기 밝혔던 것처럼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침입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닌 정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 측은 설사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직전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엄령 준비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군에서 군을 투입해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을 투입할 수 있는 위수령을 근거로 해서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건데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군 수뇌부가 촛불 집회에 대한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입니다.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 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고 시민들이 반발할 경우 군이 나서 진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국회 동의 없이 군이 체포권과 발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대통령령인 위수령을 근거로 병력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또 당시 합참이 위수령 폐지 의견을 냈지만 국방부 장관이 반대했다고도 했습니다. 합참이 이를 한민구 장관에게 보고하자 장관은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을 검토하게끔 지시하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여부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직전인 2016년 11월 정치권 일각에서도 제기됐지만 당시 국방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미니스커트와 광주 사태,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간 실언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미군 핵 추진 잠수함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말해서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논란이 일자 농담이었다고 말해서 이를 키웠습니다. 김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오늘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확장 억제 전력이나 원자력 잠수함은 사령관으로 있을 때까진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의 규모와 수위 등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한 겁니다.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 장거리 전폭기 등 미군 전략자산의 규모를 줄이거나 혹은 전략자산을 훈련에 아예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 장관은 그간 한미연합훈련 연기나 축소에 부정적 발언을 쏟아내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해왔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을지는 몰라도 그런 걸 결정하고 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송 장관이 이번엔 정반대 의미의 발언을 한 겁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 관계자는 오는 5월 전역을 앞둔 스위프트 사령관에게 한 위로와 농담의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표현도 문제가 됐습니다. 광주 사태를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해엔 성적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미니스 같은 짧으면 짧을수록 나가죠. 송 장관의 실언이 이미 개인 문제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검찰이 강원랜드에 차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두 의원의 구체적인 혐의점을 잡고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관여하고 이에 대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 사무실입니다. 두 의원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권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어 검찰은 국회 본관에 있는 법사위원장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된 뒤 검찰이 권 의원과 염 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두 의원은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에 각각 비서진 등 수십 명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특히 지난해 춘천지검이 채용 비리를 수사할 당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앞서 수사단은 이런 사실을 폭로한 안미영 검사를 5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는 성명을 냈고 염 의원도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두 의원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오늘 경북과 강원 지역에 폭설이 왔습니다. 특히 눈이 잘 오지 않는 대구에 많은 눈이 오면서 도시철도가 멈춰서고 시장 구조물이 무너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철도가 역 바로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눈 때문에 선로가 미끄러워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이 운행을 멈춘 겁니다. 멈춘 열차에 탔던 승객 20명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시장 입구가 폭격을 맞은 듯합니다. 철골 구조물과 가로등이 쓰러졌고 사람들이 그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김광석길로 유명한 방천시장의 가림막에도 눈이 쌓이면서 지지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가 마비돼 지각한 이들이 속출했고 학교도 쉬거나 늦게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30분 일찍 집에서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갈 수 있을지. 대구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9편도 결항됐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대구에 7.5cm의 눈이 오면서 하루 종일 아수라장이었습니다. 3월에 내린 눈으론 3번째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동계 패럴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평창 대관령에 15cm의 눈이 오는 등 강원에도 폭설이 내렸습니다. 평창엔 내일 새벽까지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지만 저녁 개막식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조직위는 밝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 폭탄을 매기는 문건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막판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8일 오후 3시 30분 철강 수입 규제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예고한 대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이 채택될 게 유력합니다. 다만 백악관은 모든 나라의 예외 없이 관세를 물리기로 한 기존 방침에선 한 발 물러설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And there are potential carve-outs for Mexico and Canada based on national security and possibly other countries as well based on that process. 미국과 나프타 재협상을 진행 중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관세 면제를 시사한 건데 동맹국이자 FTA 개정 협상을 진행 중인 한국이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현지에 급파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관기의 인사들을 상대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달라며 막판 설득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폭탄 관세에 세계 각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무역전쟁 발발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땅콩버터와 오렌지 주스, 버번 위스키 등 미국 대표 수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대응책을 공개했습니다. WTO 총회에 참석한 중국도 미국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무역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중견 조선사 성동조선이 결국 법정 관리를 밟습니다. 경남의 또 다른 조선업체 STX 조선해양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으로 지역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두 조선소에 쏟아부은 자금만 12조 원에 달했지만 별 효과를 못 본 탓에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심각한 수준안과 자금 압박에 시달리던 성동조선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갑니다. 채권단이 추가 자금을 넣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입니다. 인력을 지금보다 40% 축소하고 대규모 금융 지원을 지속하더라도 독자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여 STX 조선은 정상화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역시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채권단은 추가 자금 지원을 끊은 채 한 달 안에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력을 40% 이상 줄이는 등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에 노사가 합의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법정 거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국책은행 중심의 채권단이 2010년 이후 성동조선에 쏟아부은 자금만 4조 원에 달합니다. STX조선에도 8조 원의 자금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국 회생에 실패하면서 정책 당국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검찰은 성동조선 측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8억 원을 건넨 정황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성동조선이 위치한 경남 통영과 GM이 공장 폐쇄를 결정한 전북 군산에 2,4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희망퇴직을 앞둔 한국GM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한국GM 부평공장 직원 A씨가 목을 매 채 숨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부평공장에서 30년 동안 일하다가 지난달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올 초 지병이 발견돼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며 전세를 끼고 여러 채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몇 년 동안 성행했었죠. 그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역전세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더기로 경매에 넘겨지는 아파트들이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아파트 물건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이신도시에 아파트 10여 채가 올라왔는데 모두 한 사람이 소유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선 올해만 2만여 세대가 입주하는 등 공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집값이 꾸준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도 쏟아지면서 현지에선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오르자 전세를 끼고 갭 투자에 나섰던 이들이 결국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를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있을 때는 그때 최고점 쳐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팔려가지고 막 떨어져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엄청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딴 거 같은 게 거래가 됐었는데. 무리한 갭 투자의 후유증이 서울 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갭 투자자들이 내놓은 물량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도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자칫 역전세난이 빚어질 경우 갭 투자자들이 공경에 처할 뿐 아니라 세입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혹시 지금 야근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직장인 68%가 일주일에 하루 이상 야근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직장에 따라서 격차가 컸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김지향 씨는 최근 6개월 동안 야근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임신 중인 상태여서 전혀 안 하고 있기는 해요. 덜한 편이죠. 하지만 중소기업은 평일 내내 야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찍 끝나는 날은 9시 정도에 끝나고 늦게 끝나는 날은 1시, 2시, 평균적으로 한 10시 반까지는 하고 있어요. 문제는 공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야근 격차가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의 격차로 곧장 이어진다는 겁니다. 최근 직장인 1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일과 삶의 균형을 연봉보다도 더 중요한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워라밸이 제일 중요하니까 요즘 연봉은 좀 같은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시간을 살 수 있으니까. 하지만 워라밸 격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올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지만 중소기업까지 시행하려면 3년이 넘게 걸립니다. 대기업들은 저희보다는 근무 시간은 월등히 짧죠. 가정으로서 직업은 있어야겠고 이러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죠. 노동 시간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네, 앞으로 군부대 병사들 일과 후에는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됩니다. 제설이나 제초 작업에도 동원되지 않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제철 작업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패러디한 영상입니다. 전방 GOP 부대는 당장 내년부터, 오는 2020년부터는 전 군에서 이런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국방부가 새로 발표한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군대 내 제초, 제설 등 사역 업무는 민간 인력이 맡게 됩니다. 전투 준비와 교육 훈련 등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일과 시간 이후에는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인데 일단 올해 하반기까지 시범 운용하고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부모님과 연락, 그리고 친구들과의 연락, 그리고 애인과의 연락에서도 이제 그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군 복무하면서 그런 쪽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원활하게 이제 소통과 이제 연락이 되기 때문에 군 복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군은 복무 중 사고로 인해 장애를 갖게 된 경우 장애 보상금을 최대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선부대 중하위 계급 군인들의 당직 근무비도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영국에 기밀을 넘겼던 전직 러시아 스파이와 그의 딸이 쇼핑몰 벤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는데 신경가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남 암살에 사용된 VX처럼 독성 물질입니다. 영국은 러시아의 소행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영국 솔즈베리의 한 슈퍼마켓 CCTV에 찍힌 이 남성은 며칠 뒤 딸과 함께 벤치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됩니다. 부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입니다. She was sort of leant in on him. It looked like she'd passed out maybe. He was doing some strange hand movements looking up to the sky. 전직 러시아 스파이였던 스크리팔로 러시아 정보기관원들의 신원을 영국 측에 넘기다 적발돼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미국과 러시아의 스파이 맞교환 때 풀려나 영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경찰은 신경가스를 이용한 공격이 자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처음 찾았던 경찰도 이 가스 때문에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스는 정부가 관할하는 실험실에서 제조된다고 BBC가 전했습니다. 영국으로 망명한 한 전직 러시아 보안 요원도 2006년 런던 호텔에서 방사성 물질이 든 녹차를 마신 뒤 3주 만에 숨졌는데 러시아의 소행으로 지목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6월 러시아 월드컵 불참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러시아 배우의 단서를 쫓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과 연극 연출가 이윤택, 오태석 씨의 작품과 인물 소개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모두 빠집니다. 교육부는 이들의 작품과 인물 소개를 교과서에 실은 11개 출판사가 집필진과 논의 끝에 삭제 방침을 정하고 5월까지 수정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7일 강론에서 스포츠가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 사이에 다리를 만들고 평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평창 올림픽의 역할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교황은 평창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겐 한계를 허락하지 않는 용기와 인내, 끈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칭찬했습니다. 미국 북동부에서 발생한 겨울 폭풍 노리스터로 뉴저지주 등의 현지 시간 7일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최대 60cm의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최소 8명이 숨지고 12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은 지 일주일이 안 돼 또다시 찾아온 겨울 폭풍으로 학교가 휴교에 들어가고 뉴욕 JFK 공항 등에서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됐습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13명이 호흡기 융합세포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신고가 시작된 지난 2일부터 해당 신생아실을 폐쇄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RSV 감염은 지난달 부산 북구와 동래구에 이어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맹꽁이와 금개구리는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한 희귀종입니다. 이 희귀종들을 보호하겠다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벌여놓은 곳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진 않고 있습니다. 보존은커녕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인천 문학산에 있는 한 농가입니다. 얼어붙은 개울물이 녹을 때쯤이면 도룡뇽과 개구리가 알을 낳으러 찾아오지만 주변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인천시가 2016년에 만든 조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가 서 있는 이곳에서 도롱뇽과 개구리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정작 도롱뇽과 개구리는 없고 이 주변 농가에서 쓴 것으로 보이는 화학약품통만 굴러다닙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 옆에도 이 비료포대부터 시작해서 이 플라스틱 통까지 각종 쓰레기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좀 추워서 도롱뇽과 개구리가 활동할 시기는 아닌데요. 곧 산란기가 올 때 여기서 알을 낳게 되면 이 쓰레기들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발견되는 도롱뇽은 이르면 3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산란기를 보냅니다. 인천시가 보호종으로 지정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서식지뿐만 아니라 세금을 들여 만든 보호공간도 방치된 건 마찬가지입니다. 약수터 근처에 인공적으로 조성한 무릉덩이입니다. 자연 생태계의 건전성과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공간이라는 안내가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건너편에는 나무에 농약을 쳤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보다 못한 등산객들이 무릉덩이를 오가며 치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오면은 이런데 주변도 좀 청소도 하고 담배꽁초 같은 거 좀 줍고 그러신다고. 물이 자주 마르는 탓에 그나마 살아남은 올챙이들도 갈 곳이 없습니다. 수심이 너무 얕아가지고 그냥 거의 이동할 수 없고. 대체 서식지로 지정해놓고 중심부에 공사를 진행한 곳도 있습니다. 인천 청라지구 주변의 습지입니다. 이 청라지구 신도시를 개발하기에 앞서 이곳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서 저쪽에 살고 있던 금개구리들을 모두 이쪽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희귀종 금개구리 서식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까지 달아놨습니다. 하지만 이 대체 서식지를 하늘에서 올려다보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한 맹꽁이와 금개구리의 울음소리는 몇 년째 끊겼습니다. 환경단체가 6개월에 걸쳐 시에서 파악한 양서류 서식지 27곳을 조사한 결과 12곳이 환경정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9개의 무릉덩이 가운데 상당수도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물에서도 살고 밖에서도 살고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게 환경지표종이라고. 양서류가 일단 서식하기에 좀 쉽지 않은 공간들이 많다. 인천시는 맹꽁이 대체 서식지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인 만큼 LH 측과 협의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생태터널과 자연마당 등 생태보존 사업장들에 대해 감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금개구리와 맹꽁이 수백 마리가 살던 이 대체 서식지에는 이제는 그 어떤 동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해마다 투입되는 수십억 원의 생태 다양성 관련 예산은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Volkswagen.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출장 여성 인턴 0명. 전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중에 벌어진 참으로 망신스러웠던 그 사건 이후에 청와대가 내놓은 대책은 그러했습니다. 바로 뒤이어 진행된 총리 순방에 동행한 인턴은 전원 남성으로 채워졌고 총리는 술 대신 주스를 채우면서 건배를 외쳤습니다. 여성과 술을 없애면 문제 역시 함께 사라진다고 믿은 것일까? 그렇게 믿었으니 그렇게 한 것이겠죠. 아니면 최소한 그 정도는 보여줘야 뭔가라도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사라진 여성 인턴과 사라진 만찬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씁쓸한 뒷맛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교사를 가급적 신규 발령하지 않겠다. 2년 전 섬마을 선생님이 주민들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부가 처음 내놓았던 대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전국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여성 교사의 숫자는 3천여 명. 그러면 요즘 학교에선 구경조차 어렵다는 남자 교사들을 죄다 도서벽지로 보내겠다는 것인지, 여성을 안 보내면 된다고 여긴 그 발상은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바로 여성이라는 인식과 겹쳐 보이면서 역시 씁쓸한 뒷맛을 남겼습니다. 여자만 없으면 된다. 숨겨졌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본물을 이루고 있는 미투의 반대편 어딘가에서도 그 해괴한 논리는 불쑥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밀쳐둔 채 미투 운동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의 인격체로서 상대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가 아닌 온갖 음모론과 기획설이 난무하는 사회. 그리고 결국 도달한 결론이 여자만 없으면 모든 화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그들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아직도 봉건 시대에 살고 있는 존재들이 아닐까. 여성 인턴 해외 출장 0명의 웃지 못할 상황을 초래하게 했던 그는 시간이 지난 뒤에 세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들이 허허로운 만큼이나 미투의 또 다른 엇나간 결과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허허로운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오늘 일부 톱뉴스로 전해드렸던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 하면 지난번에 그 대북 특사단이 평양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등을 만나서 합의문을 가져왔는데 그 6개 합의 사항이 지난번 북한의 대표단이 남한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답변을 요청했던 6가지라고 청와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이외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청와대에서 풀어놨는데 그 내용들이 좀 주로 이제 뒷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들이 좀 있어서 이성대 기자가 청와대를 출입하는 이성대 기자가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2부 시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정부 관계자와 만난 것은 이번이 물론 처음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영상으로 보던 인물을 직접 보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대표단에서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면담 내내 여유를 보였다라는 게 바로 특사단의 설명입니다. 예. 특히 이렇게 설명을 좀 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나 알려진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고 또 그걸 가지고 무겁지 않은 농담을 섞어서 여유 있게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신에 대한 언론 반응을 다 알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농을 던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라고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럼 어떤 농담을 김정은 위원장이 던진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청와대 관계자는 좀 민감해서인지 정확한 표현은 얘기는 하진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기자들이 유추를 해볼 때 지난해였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비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드맨, 미치광이나 뭐 로켓맨 저렇게 비난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김정은 위원장이 미치광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직접 보니 어떠시냐? 예. 또는 뭐 로켓을 갖고 있을 줄 알았더니 뭐 안 가지고 있으니까 뭐 놀랍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게 지금 청와대 분위기입니다. 예. 그건 이제 명확한 어떤 그 워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옮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추측은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인가요? 예. 뭐 농으로 던진 걸 이쪽에서 굳이 또 얘기 안 하는 이유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사실은 이거보다도 더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을 가능성도 뭐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초기에 대화를 주도하고 나름 또 자기 리더십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여유 있는 모습을 강조하려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특사단은 또 이런 평가도 했는데, 자, 북한으로서도 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말끔히 풀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 다시 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북한 권력을 뭐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자, 실제로 앞서 나왔던 6가지 합의도 그렇지만 또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우리 측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거는 우리 측에서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예, 사실 뭐 그날 6개 합의 사항 전해드리면서 그 부분이 좀 놀랍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지도부가 늘 예민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고, 예. 뭐 설사 대화 과정에서도 늘 꼬투리를 잡는 그런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해한다라는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다라는 예. 것입니다. 특사단이 가면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 이건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내놓은 얘기긴 합니다만은 6가지 합의 사항이 여기서 이제 문 대통령이 제안한 것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나올지 전혀 모르고 갔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모르고 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도 공개가 됐지만 정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답을 하냐에 따라서 본인이 또 방어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특히 첫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 바로 오늘 밤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만찬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예. 물론 만찬의 경우에는 우리 측이 사전 조율을 하긴 했었지만 북한 측에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다음 날 뭐 아침이나 점심에 만날 수도 있다라는 여지가 있었는데, 자, 바로 오늘 저녁 만난다 하니까 특사단에서는 아, 일이 잘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당시 청와대에서도 원래 중국도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권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첫날 오자마자 만난다는 건 뭔가 선물이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고요. 예. 참고로 지난달에 김여정 일행이 우리나라 내려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 우리 측에서도 뭐 만날 수는 있지만 점심인지 저녁인지 뭐 오늘인지 내일인지를 확정해주진 않았고 내려와서 결정하긴 했습니다. 사실은 다 정해놓고 나중에 알려줬다는 얘기죠? 우리 측에서는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얘기는 안 해주고 내려온 다음에 통보를 하는 식으로. 어느 나라나 다 그런 모양이죠. 지금 뭐 저 미국에 우리 왜 특사단 갔잖아요. 미국 간 건 특사단이 아니지만 아무튼 특사로 참여했던 2사람이 갔는데 거기서도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지 안 만났지 그쪽에서 아직 얘기 안 해주고 있고 뭐 좀 그런 게 있나 보죠? 모든 나라들이?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대답을 제가 강요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하고는 좀 스타일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에 좀 있긴 있어 왔는데 이번에 그 왜 위성전화 가져가는데 사용을 안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도청의 위험성 때문에 그건 북한에서 이쪽에서 올라간 특사 일행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요 그 감시 감청 뭐 이런 것들을 할까봐 그랬었다는 얘기인가요?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려하기 때문에 뭐 아예 사용을 안 했다라는 건데 오히려 그런 우려와는 별개로 경호나 보안 같은 게 좀 자유로웠다라는 게 지금 특사단의 설명입니다. 이 과거에는 1대1로 마크맨식으로 붙어서 사실상 감시하는 식으로 경호라기보다는 감시하는 식의 어떤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특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숙소가 있으면 그 출입구에 뭐 앞뒤 정도만 좀 자유롭게 하고 오히려 좀 밖에까지 자유롭게 산책할 정도로 좀 경호가 여유로웠다고 합니다. 또 숙소 안에서는 한국 방송이나 어떤 드라마 채널, 뭐 CNN 같은 채널들을 자유롭게 볼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유명한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접속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사단이 우리나라의 실시간 뉴스들을 검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금 변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북한에 가서 몇 군데를 좀 촬영해서 온 사진 기자를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인터뷰한 적도 있는데 그분 얘기가 과거에는 다 이렇게 일일이 그 참견을 하고 누굴 인터뷰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다 찍은 거에 대해서 이제 검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개방성을 좀 강조하려고 이번에도 그렇게 했던 모양이군요. 자, 그 일각에서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정의용 실장이 일어서서 보고했다. 다시 말해서 지나치게 저자세였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청와대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청와대 관계자 입장에서는 뭐 서서 보고한 게 아니라 친서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잠깐 친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 마침 우연히 포착된 거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친서를 전달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 실장이 일어나서 김정은 위원장한테 가려고 했고 정 실장에서는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김 위원장도 저렇게 나와서 테이블 앞에서 받는 장면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환대를 많이 해줬다는 얘기인데 대표적으로 지난달에 우리나라에 왔던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친근감 있게 이것저것 챙겨주면서 뭐 북한 음식 맛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친한 말들을 했다는 거고요. 또 다음 날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먹는데 김영철 통일전선 부장이 뭐 평양 인민들은 냉면을 2그릇씩 먹는 게 뭐 원칙이다라고 권유를 해서 이미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한 그릇을 더 먹을 정도로 그렇게 환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환대라는 것을 우리가 신기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왔을 때도 그렇게 해줬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최근 펜스 룰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여성과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라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신조라는 거죠. 그런데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펜스 룰이 마치 남성들의 미투 대처법인 것처럼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 소지를 원천적으로 막자는 논리입니다. 과연 적절한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팩트체크해서 판단을 해보시죠. 오대영 기자, 우선 펜스 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2년에 더 힐이라는 의회 전문지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읽어보니까 초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면서 구설에 오르지 않기 위한 나름의 원칙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2002년 발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슈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난해 3월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를 하면서 계기가 됐습니다. 이 신문은 16년 전에 이 발언을 인용하면서 펜스의 보수적인 결혼관을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이후에 미국 내에서 펜스가 여성차별주의자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남성을 유혹하는 대상으로만 여성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나 영국의 메이 총리와는 그러면 밥을 안 먹을 거냐 이런 조롱들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펜스를 옹호하는 쪽에서는 펜스 룰이라고 부르면서 지지했습니다. 여성과의 1대1 만남을 원천 봉쇄를 하면 성폭력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미투 운동의 적절한 대처법이라는 논리로 확대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차별 논란이 일었던 펜스의 16년 전의 발언이 이제 와서 펜스룰이라는 이름으로 미투 대처법인 것처럼 왜곡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3월에 그래서 펜스가 논란이 거세게 일자 이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성차별 같은 해석을 반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미국에서는 큰 논란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이런 비판은 빠진 채 펜스 룰이 마치 미투 과정에서 펜스가 내세운 자기관리법인 것처럼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또 회식 자리에 여성을 빼는 일, 업무 대화에서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일 등을 펜스 룰이라고 인식하도록 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인식들이 확산이 되고 굳어지면 결국에는 여성이 직장 내에서 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심지어 여성의 채용이 축소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미국이 이미 그 전철을 밟아왔다는 겁니다. 미국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에서 성희롱 가해자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에는 고용주 책임을 못 박는 그런 내용으로 법도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우려한 기업들이 남녀를 단절시키는 쪽으로 해법을 내놨습니다. 검열을 강화한다거나 이제 접촉을 막는 조치를 아예 그 사규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게까지 회사가 반응을 하니까
말을 아예 안 섞는다거나 남자들끼리만 비공식 모임들을 그런 식으로 조직한다거나 어떤 성평등하고는 정반대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희롱을 막자면서 내놓은 처방들이 오히려 성차별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터치는 다르다로 잡았습니다. 예,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제부터 미투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자유한국당이 오늘 성폭력 근절 대책 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예. 여기에서 위원장을 맡은 박순자 의원이 성폭력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다 그러면서 최근에 성폭력이 민주당 또는 민주당과 가까운 진보 진영 인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며 문재인 정부가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러자 한 기자가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에서 자유롭냐라고 묻자 대답을 했는데 부적절한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있었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은 거의 뭐 이 터치 그리고 이 같은 술자리 합석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뭐 이런 거였지. 네. 예. 터치 정도가 있었고 심한 성폭력은 없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보수 진영인 자유한국당은 성도덕에 있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터치 정도는 그럼 괜찮다는 얘기냐?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 정치권에서 어느 정당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 부각되는 것은 물론 민주당 또는 민주당과 가까운 인사인 것들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성폭력 관련 비위도 많았는데요. 예. 예전에 자유한국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골프장에서 성추행을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요. 예. 오늘 법원은 자유한국당 전 의원을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비하인드 뉴스에서 홍준표 대표가 안희정 지사 건이 기회가 아니냐라고 청와대 회동에서 말했을 때 참석자들이 가볍게 웃고 넘겼다. 차마 뭐라고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등이 그렇게 하면은 참석자들이 다 웃은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오해를 살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하인드 뉴스 보고 그 의사를 전해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는 어떤 분위기였다는 얘기죠? 실제 상황은 사실 어제는 간단하게만 표현을 했던 건데요. 예. 실제 상황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임종석 실장 등을 보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방이 좀 넓기 때문에 당대표들은 다 좀 뒤쪽에 있어서 해당 표현을 못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앞에 있던 일부 참석자들도 대화하는 중에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기획 얘기를 꺼내서 조금 어이없이 웃으면서 화제를 돌리려고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는 기획 발언, 오늘 논란이 컸습니다. 예, 오늘 많은 논평들이 나왔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대표는 주인공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제 청와대 회동에 대한 감상을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자세히 남겼습니다. 예. 물론 객관적으로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를 전제로 했지만 잠깐 내용을 보면 홍준표 대표의 회담 주도 능력은 정말 대단했다라고 감탄을 했고 그러면서 정의용 실장을 매섭게 몰아붙이며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의 주도로 합의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까지 했고요. 또 남북 합의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와는 마치 같은 당인 것처럼 같은 당으로 착각할 만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그 다 이제 본인이 저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예.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물론 전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내용을 보면 우선 주도했다는 표현 자체는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수의 질문을 홍준표 대표가 했었고요. 다만 남북 합의가 북한의 주도로 합의됐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장제원 의원이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홍준표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주장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에 비핵화와 북미 대화 등 우리 측의 제안을 북한이 많이 수용한 것이다라고 답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장제원 대변인은 청와대 회동 분위기를 전할 때 대통령과 대표 간에 언쟁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참석자들은
홍 대표가 좀 언쟁을 주도했다 이런 평가도 했었습니다. 예. 장제원 대변인은 또 개인적인 감상을 좀 적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대로 읽으면 재원아 외교안보 분야 참모 한 명 없이 야당 대표하려니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라고 좀 고통을 얘기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짠하고 코끝이 찡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 본인의? 예, 장제원 의원이 그 말을 듣고 야당 대표가 고군분투하는구나라는 심정으로 코끝이 찡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내용만 보면 홍준표 대표가 남북대화가 위장평화쇼라고 주장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외교안보 참모가 없었다는 점은 얘기가 된 셈입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박 기자에겐 좀 새겨들어야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최저시급 국회의원으로 잡았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전에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맞춰달라라는 청원이 올라왔었습니다. 27만여 명이 참여를 했었고요. 마감이 됐는데 오늘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일단 국회의원 급여 등은 입법부의 몫이기 때문에 정부가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번 청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을 향해 그러면 의원님들도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봐라 이런 대응으로 나왔던 청원이었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받는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였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개인 본인에게 들어가는 연봉은 직장인들과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하면 약 1억 4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많은 혜택들이 좀 들어가는 편입니다. 좀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죠. 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가요? 그리고 9명의 보좌관과 인턴을 둘 수가 있고요. 이런 혜택 때문에 다른 봉급자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지만 어쨌든 그래도 만약 임금을 전혀 낮춘다면 생활고가 있는 의원들은 정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임금은 맞춰줘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다만 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새벽까지 강원과 경북 일부 지역에 눈이나 비가 옵니다. 또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자, 저희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